자, 우리 아까 전에 질문을 한 분이 오셨는데 제가 연도를 실수한 게 있어요. 질문을 안 해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 제가 왜 그렇게 수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발해 건국 연도가 698년이에요. 발해 건국 연도가 몇 년이라고요? 거기 694년으로 되어 있죠. 698년으로. 이게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와 말이 잘못 나갈 때가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좀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와서 얘기를 해주셔서 다행이에요. 또 이게 좀 촬영하고 있는데 또 그냥 올라갔으면 또 저 새끼 발해 건국년도도 모르는 병신이구나. 자, 여기 칠판 보시죠. 우리가 지금 공부한 거를 좀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좀 약식으로 좀 그려볼게요. 지금 우리가 자, 요 그래프를 이제 그리고 봤는데 여기가 이제 상대고 중대고 여기가 하대다. 자,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 상대와 하대 때는 왕보다 신권이 강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골 귀족들을 대표하는 사람, 귀족 대표장이 있겠죠. 귀족장이. 그 사람을 우리가 상대등이라고 해요. 그러면 신라 상대 하대 때는 국가 정치 권력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겠어요? 상대등에게 있는 겁니다. 노란색으로 씁니다. 여기도 상대등에게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신라 중대 때는, 자 보세요. 신라 중대 때는 왕권이 강하죠. 그러면 정치 권력의 주도권이 왕한테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다 이제 왕 쓰면 되네요. 이러면 좀 뭔가 초등학생 티가니까 이 왕의 명령을 집행하는 곳이 있어요. 이거를 왕의 명령을 집행한다고 해서 집사부라고 해요. 왕의 명령을 집행한다. 집사부인데 이 집사부 장관이 바로 시중이에요. 원래는 이제 중시라고도 합니다. 이게 경덕왕 때 이름이 시중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신라 중대 때 정치 권력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시중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시가. 물론 신라 중대 때는 상대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데 부동호가 시중으로 가 있는 거고, 신라 하대 때도 시중이 있어요. 근데 부동호가 어느 쪽으로 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등 쪽으로 가 있다는 거죠. 시중이다. 요렇게 하고 이제 조금 더 정밀하게 밑에다 그래프를 하나만 더 그려봅시다. 자, 여기를 우리가 중대라고 할게요. 여기를 중대. 여기가 뭐냐면 이쪽이 파워입니다. 파워. 그리고 이쪽이 시간이에요. 그럼 여기는 뭘까요? 여긴 상대겠죠. 여긴 뭐예요? 하대겠죠. 뭐 굳이 쓸 필요 없죠. 시간이었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조금 다시 옮겨 볼 텐데 여기다. 자, 이게 이제 왕의 파워예요. 그 다음에 노란색은 진골귀족의 파워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해드렸더니 질문이 오는 게 많이 있어서 제가 좀 이거를 실제로 바꿔드릴 거예요. 이거는 약간 좀 비약해서 한 거예요.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정치 파워 게임이 되느냐?
실제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꺾어져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돼요? 아, 이게 꺾어져 있으면 이게 무슨 왕이에요? 연맹왕국 때도 쌤쌤이었는데, 그죠? 중앙집권이 되면 왕권은 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신라 중대 때는 왕권과 신권의 그 간격이 커진 거고, 신라 상대와 하대 때는 왕권과 신권의 간격이 좁아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보다 확실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인데, 왕과 진골귀족 말고 우리가 신라 정치사에서 다루어야 할 또 하나의 정치 세력이 있어요. 그게 육두품입니다. 육두품은 한자로 등난이라고도 해요. 등난. 뭐라고 불러요? 등난도 이것도 사실 잘 고려해. 이게 좀 생각해보면 짜증나는 단어예요. 이게 이제 획득하기 어렵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 진골이 만든 거래요. 이게 이제 달래주려고 만든 거죠. 야, 육두품도 어려운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육두품 입장에서. 내신고사를 봤는데 반에서 28명 중에 한 5등 했어. 근데 1등 하는 애가 와가지고, 야, 5등도 잘하는 거야. 너 공부 잘하는 거야. 그 정도면. 너 몇 등인데? 난 1등이지. 뭐라는 거야. 상당히 짜증나는 얘기인 거예요. 육두품은 정치 권력 구조가 왕과 같이 피고 지고입니다. 왜 그럴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왕은 육두품을 키워서 누구를? 진골을 견제하는 정치 세력으로 만들겠죠. 너무 당연한 거야. 왕이 직접 싸우진 않겠죠, 진골이랑. 진골이 이렇게 찌르면 왕이 막 이러고, 조직폭력배도 이렇게는 안 싸워요. 조직폭력배도 누가 이렇게 찌르잖아, 보스를. 그럼 보스가 허허, 어린 놈이 꿈을 꾸었구나. 야, 저희 정리 좀 해라. 뭐 이렇게 해야지. 이거 찔렀다고 이런 게 아니죠, 이런 게. 근데 문제는 이렇게 피고 지고 하는데, 문제는 신라 중대 때가 되면 육두품의 정치적 진출이 활발해지죠. 물론 진골보다, 나중에 골품제도 하다 말이면 진골보다 육두품이 높은 관직에 등용되는 건 아니에요. 육두품은 관직이 육두품 아창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뭐 저 시중을 육두품이 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정치적 진출이 활발하다는 거죠. 그럼 이제 활발하다는 것은 이런 게 활발한 거야. 이런 게. 그래서 이게 활발한 거죠. 그럼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중대로 가봅시다. 중대 때 왕이 진골귀족을 이렇게 노급도 폐지하고 그래서 눌러놨죠. 근데 이제 육두품과 이렇게 손을 잡고 정치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육두품은 이제 이렇게 확 뛰어다녀. 그럼 이제 이렇게 눌려져 있는, 잘 보세요. 눌려져 있는 진골 입장에서는 이게 팔을 흔들고 다니는 육두품이 얼마나 재수 없겠어요. 지는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사람 사는 얘기니까 이게 눈이 마주칠 거 아니에요? 얘는 이렇게 돼 있고, 얘는 막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눈이 마주칠 거 아니에요. 그럼 진골은 골품이 높으니까, 야, 팔 흔들지 마, 팔 하지 마. 그럼 육두품이 이거 볼 거 아니에요. 쳐다보지 마, 이씨. 눈 안 깔아.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 말하고 그러니까 움찔움찔하니까 왕이 뭐야 무슨 일이야? 그러면 아니에요. 뭐 이럴 거 아니야. 그럼 육두품은 또 그 상황을 보면 뭐 이렇게 하고. 이게 이제 진골을 미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신라 하대가 되면 근데 왕권이 약화됐어 이렇게. 그럼 진골들은 누구를 쳐낼까요? 죽는 거야 육두품은. 너 일로 와. 야, 저기 중대 때 팔 흔들었던 새끼들 쭉 서. 그러면서 팔 다 자르는 거죠. 그럼 이제 육두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육두품은 신라 중대 때 왕의 정치 조언자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육두품은
정리를 해보면 중대 때는 왕의 정치 조언자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과 함께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대 때가 되면 왕의 세력이 약화되니까 같이 추락하는 거야. 그럼 이때 진골 귀족의 탄압을 엄청 받습니다. 진골 귀족의 탄압이 강화돼요. 근데 문제는 이따가 이제 정리하겠지만 문제는 이 육두품들이 자신의 어떤 이 골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진골과 싸우려면 얘네들은 뭘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육두품은 진골에 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진골이 하대 때 육두품을 계속 탄압하니까 이게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신라 하대예요. 시대는 내가 육두품이에요. 책을 하나 이렇게 들고 이렇게 가요. 근데 수학의 정석이에요. 근데 여기 실력 수투라고 써 있어요. 응? 난 육두품이고 딱 가는데 저쪽에 진골이 오는데 진골은 신라 하대 때 육두품만 보면 불러요. 야, 너 일로 와봐. 불렀어. 그러니까 육두품이 아이씨 이제 갔어. 아 예 안녕하세요. 그때 이제 진골이 야 이 새끼가 씨, 너 얼굴 좋다. 뭐 잘 처먹나 보다. 쓸데없이 갈구는 거야. 야 공부 열심히 해 이 새끼야. 공부 열심히 해 좋은 대학 가. 공부를 아유 수학을 열심히 해야 돼. 수학 알아? 따라해봐 수학. 근데 이 진골도 책을 들고 있는데 보니까 10-가야. 이게 이제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야. 얘는 뭐 들고 있는데? 실력 수투를 들고 있는데 10-가가 와가지고 자꾸 수학을 새끼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고 새끼야. 공부를 시간 맨날 외우기만 하려고 그래 인마. 이해하면서 해야지. 개념 원리가 중요한 거야. 10-가야. 이게 이제 사람 미치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살면서 성인분들이시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무슨 잔소리를 듣거나 우리가 꾸중을 들을 때 그래도 자기보다 뭐 학식이나 인품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기가 생각할 때 높이 있는 사람이 자기한테 꾸지람을 하면 달게 받죠 사실. 내가 잘못한 걸 지적해주면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자기보다 이 포지션이 높은 게 납득이 가지 않는 사람들이 나이 때 뭐라고 할 때 내가 열이 받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별것도 아닌 애가 와가지고 뭔 말 새끼야 똑바로 해 이러면 기분이 나쁜 거거든 상당히. 육두품은 이 탄압과 이런 이 어떻게 보면 모순이죠. 자 보세요. 10-가가 실력 수투를 충고하는 세상은 모순의 세계죠. 그 친구가 10-가가 실력 수투한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죠. 예를 하나 들어보죠. 제가 수업할 때마다 쓰는 예인데요. 정유라 기억나죠? 그 말 타고 이대를 갔어요. 그렇죠? 금메달 목에 걸고 이대를 들어갔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 고등학교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여성분들, 여자 수험생분들, 우리가 이화여대라는 학교를 가려면 공부를 참 열심히 했어야 돼요. 그죠? 공부를 열심히 해도 사실 들어가기가 어려운 학교죠. 좋은 학교고. 근데 정유라는 제가 보니까 그때 밝혀진 거 보니까 뭐 중학교 때 학교도 잘 안 다니고 고등학교 때도 안 다녔는데 걔는 왜 이화여대를 갔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엄마가 돈이 많아서죠. 그거는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죠. 왜? 우리의 중고등학교를 비춰보면 우리가 그 대학을 가려고 우리가 그 수없이 많은 밤을 독서실에서 방에서 스탠드 불빛 밑에서 눈을 비벼가면서 시험철에 새벽 4시 5시에 다시 일어나서
아침에 시험 보러 가기 전까지 잠도 안 자고 공부한 나의 청춘을 생각해 보면, 그 시간을 생각해 보면 참 원망스러워요. 이런 세상이, 그죠? 근데 그런 애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돈도 실력이다. 네 부모를 원망해라. 마치 그 부모를 잘 만난 것이 마치 실력인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대는 세상은 모순의 세계죠. 저는 100% 확신하는 게 하나 있어요. 아마 정유라는 공부를 못할 거예요. 아마 저는 인수분해 못한다는 거에 500원 겁니다. 이거 진심이에요. 나도 못해.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상징적으로 들어야지. 지금 그 표피를 보지 말고 시를 읽어야 돼. 그래서 나도 못하는데. 어떤 분이 질문 게시판에 올려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도 사실은 인수분해를 못합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 봅시다. 우리가 좋아요. 뭐 부모 잘 만나서 돈 많은 거야 뭐 자랑일 수 있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남을 무시하는 것, 이번에 사태 일어난 뭐 대한항공 그 일가족도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들이 뭔가 이게 좀 그 자기가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저희 외할머니 표현대로 하시면, 외할머니를 말을 빌려서 하시면 홍군형을 내줘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잘못됐구나라는 걸 조금이라도 느껴요. 근데 처벌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느끼게 해줘야죠. 응? 식당에 가서 일하는 종업원을 부를 때 쳐서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는 개새끼도 이렇게 안 불러요. 집에서. 제가 어저께 식당 가가지고 화가 얼마나 났는지, 옆에 있는 테이블 때문에 말을 다 놔요. 반말을 해요. 그것도 내 옆에서 막 짜증이 나가지고 중간에 음식도 다 남기고 나왔어요. 있으면 싸움 날까봐. 이게 뭐예요 이게? 야, 나쁜 사람들이에요 다. 사람을 그런 식으로 부르는 건 나쁜 거예요. 저는 집에서 제 강아지도 이렇게 안 불러요. 이렇게 하죠. 제가 가요. 만지고 싶으면 내가 기어서 가요. 아빠 왔어. 아빠 여기 좀 쓰다듬어 줘. 자, 한번 보죠. 다시 한번 보죠. 그럼 이 육두품들이 신라 하대 때 겪었을 그 자괴감, 자괴감이라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자기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한테 자꾸 충고를 받고 지적질을 당해야 될 때 그때 쓰는 말이 자괴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괴감이라는 표현은 그때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100% 장담하는데 그렇게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자괴감은. 그러면 이 하대 때 되면 육두품들은 불만이 쌓이겠죠. 근데 이때 저기 지방에서 막 욕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씨발, 개 같은 신라, 신라를 없애버리겠어 씨발. 그러면서 저기서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안대를 끼고 쫙, 더군다나 자기가 미륵이래. 막 쫙 올라오는 거야. 근데 막 신라 욕을 살벌하게 하는 거야, 랩으로. 그 육두품 입장에서는 속이 시원해. 그 랩을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시원한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육두품 입장에서는 얘네들을 뭐 하겠어요? 지원해 주겠죠.
수업을 이렇게 한다고 지적 수준을 의심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이제 지방 세력들을 호족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해요? 그럼 호족은 이렇게 파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하대 때 이 호족들이 성장하는 것도 단순화 시켜 보시죠. 자, 보세요. 호족도 단순화 시켜 볼게요. 간단해요. 신라 하대 때는 왕권이 약화되죠. 왕권이 약화됨으로 해서 중앙 통치 영향력도 약화되겠죠. 중앙 통치 영향력이 약화되면 지방에서 세력들이 성장해요. 무슨 얘기냐? 제가 전에도 그랬죠. 앞에서 선생이 똑바로 수업을 못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는 수험생들 있죠. 그분들은 국사 시간에 영어 공부해도 내가 찾아낼 수가 없어요. 앞에만 보고 수업하니까. 내가 저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저 끝에. 아, 자는구나. 이렇게. 호족이 왜 성장했다고요? 중앙 통치 영향력이 약화된 거예요. 결국 우리 왕건도 호족이죠. 예, 결국 얘네들이 얘네들을 뭐 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끝이 뭐예요? 이 정점이 고려 건국이죠. 그래서 고려를 건국한 세력을 정치 세력으로 구분해 보면 신라 하대 때 호족과 육두품 세력이 연합해서 고려를 건국하는 거예요. 호족은 아마 군사적인 기반이 있었을 것이고 육두품은 머리를 댔겠죠. 공부를 열심히 했던 애들이니까. 이게 고려 건국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건 번호를 써야죠. 우리가 지금 통일신라를 개괄적으로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중대와 하대를. 자, 그러면 중대부터 한번 봅시다. 신라 중대는 뭐가 강화되어 있는 시기죠? 왕권이 강화요. 이거를 전제 왕권 성립 혹은 전제 왕권 강화 이렇게 쓰는데 우리는 그냥 왕권 강화라고만 합시다. 일상적 용어를 그냥 쓸게요.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를 왕권이 강화된다. 그럼 중대 때 우리가 신문왕 때부터 왕권이 본격적으로 강화되죠. 중대 때 왕권이 강화될 때 왕권을 강화시키는 어떤 메커니즘들이 또 있겠죠. 제가 이건 잘 쓰는 표현인데 왕이 나 왕권 강화시킬 거야. 이런다고 해서 왕권이 강화되는 게 아니죠. 강사가 들어와서 선생이 들어와서 나 수업 잘할 거야. 그런다고 수업을 잘해요? 방법이 있어야 돼요. 공부를 가르치는 방법이. 방법이 없으면 잘 가르치고 싶어도 가르칠 수가 없죠. 왕권이 강화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방법이 있어야죠. 신라 중대 때 왕권 강화라는 지붕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지붕을 받치고 있는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기둥이 필요하죠. 이 기둥이 필요해요. 자, 하나씩 알아보죠. 이게 국학이라는 기둥인데 이 국학은 국립대학이에요. 무슨 대학? 신문왕 때 만들어져요. 언제 만들어져요? 신문왕 때 설립되고요. 이게 국립대학인데 제가 저번 시간에 수업하면서 국립대학은 다 뭐 가르치는 거라고 그랬죠? 유학을 가르치죠. 그렇죠? 유교라고 해도 돼요. 그럼 유교를 가르치면 충과 효가 일치된다고 했죠. 그러면 어떤 신하들을 양성하는지 이해가 되죠. 그럼 여기서 주로 누가 교육을 받았냐? 육두품이 받아요.
자, 이러면 이제 이 구조가 떠오르는 거예요. 신문왕이 국학을 왜 만들었는지가 여기서 이제 떠올라야죠. 누구를 공부시키기 위해서요. 육두품을 공부시키는 거는 과정상 필요한 거죠.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일은 뭐예요? 그렇죠. 궁극적인 건 왕권과 하지만 또 하나의 단계는 진고를 견제하는 거죠. 진고를 견제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왕 대신 육두품이 싸우는데 이 새끼들이 나가서 쳐맞고 오면 안 되죠. 그렇죠? 야, 처리 좀 해. 그러니까 네, 막 그래서 팍팍팍팍 막 이렇게 맞고 이러면 안 되잖아. 진골 귀족을 견제하는 거죠. 이게 육두품 세력을 키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시중이라고 써놓으세요. 이건 중시라고도 하고요. 이건 했던 거니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관료전이라는 토지가 바로 이 기둥이 돼요. 자, 이해됐죠? 이해되셨습니까? 신라 중대 때 왕권 강화를 지탱하는 기둥들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이런 기둥들을 세우려면 제 얘기 잘 들어요. 토목공사가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땅을 잘 다져놔야 된다고. 그럼 이 땅을 잘 다져놓는 게 뭐냐? 이거를 정치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불교예요. 뭐라고요? 근데 이 불교 중에 나중에 이제 배우시겠지만 이건 이제 교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교종이라는 종파는 기본적으로 불국토의 이상 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무엇을 실현하는 것? 불국토의 이상 국가 실현. 그럼 불국토의 이상 국가, 이 불국토라는 게 뭐냐면 부처가 지배하는 세계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신라를 불국토로 만들면 신라 왕은 뭐가 되는 거예요? 부처가 되는 거죠. 이게 왕즉불이에요. 왕즉불의 세계죠. 그럼 이 왕즉불의 세계를 보여주는 조형 미술들이 있어요. 조형이 발달합니다. 조형 미술이 발달하게 되는데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왕죽불이 뭔지. 절도 크게 만듭니다. 그 절이 불국사죠. 얼마나 불국토를 염원했으면 절 이름을 불국사라고 지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석굴암 본존불 할 때 그 불상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불상 수업 배우겠지만 불상은 보통 부처 이름을 따서 쓰는데 본존이라는 부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본존불은 누구를 형상화시킨 거예요? 신라 왕이에요. 그래서 뒤에 보살상들을 배치시켜 놓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기본 골격만 일단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불국토 이상국가를 실현하는 게 목표라면 이게 정치 이데올로기라면 정치 그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사상은 누가 만들어줘야 돼요? 왕이 만드는 게 아니죠. 왕 갖다 쓰는 거고 스님이. 그럼 우리가 국사에서 왜 이렇게 승려들을 배우는지 알겠죠? 의상이라는 승려가 이념을 제공해 줍니다. 의상. 옷을 잘 입겠죠? 그건 이도저도 아닌 리액션이에요. 그죠? 그런 건 절 모욕하는 겁니다. 자, 의상이 책을 한 권 쓰는데요. 의상이 화엄일승 법궤도라는 책을 써요. 이 의상의 화엄일승 법궤도가 신라 중대 때 왕권을 강화시키는 정치 이데올로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엄이라는 쓰지 마세요. 다 한 번에 정리할 때 화엄이라는 말은 앞으로 나오면 왕권 강화가 다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사에서 화엄 사상,
화엄종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 왕권이 강화되고 있는 시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화엄이라는 뜻이 뭐냐면 불교 용어로 아우른다는 뜻이에요. 뭐 한다? 아우른다. 일승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타서 이런 뜻이에요. 이 승자가 탈승자예요. 하나가 타서 아우른다. 뭐를 아울러요? 법계를. 법계는 우주 만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우주 만물을 아우른다. 이걸 마치 그림처럼 그려놓은 거예요. 글씨를 써서 이렇게 회문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림처럼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풀이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가 우주 만물을 아우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가 우주 만물을 아우른다. 자, 그러면 이거는 불교 이론이니까 이 하나가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요? 아니죠. 이게 처음에 이렇게 돼야죠. 부처가 돼야죠. 근데 부처는 현신할 수 없으니 이 부처를 누가 대신할 수 있어요? 왕이 대신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불교 이론으로 윤회 사상, 업설 이런 걸로 이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전생에 공덕을 많이 쌓으면, 덕업을 많이 쌓으면 이생에서 현생에서 훌륭한 지위로 태어나는 거예요. 윤회죠. 그러면 왕으로 태어난 사람은 전생에서 공덕을 많이 쌓은 사람이에요. 왕보다 훌륭한 지위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생에서 부처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자 보세요. 의상의 화엄일승 법계도는 신라 중대 왕권 강화에 사상적 기반을 제공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신라 중대 때 의상의 화엄일승 법계도는 왕권 강화에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 것이다. 승려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번 봐놓을 필요가 있어요. 승려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하대로 봅니다. 하대는 제가 이제 이 구조화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하대는 신라가 멸망하고 어디로 넘어가는 과정이죠? 고려로 넘어가죠. 이걸 이제 역사에선, 우리 한국사에선 남할여초 이렇게 불러요. 신라말, 고려초. 그 다음에 고려말 조선초를 뭐라고 하죠? 여말 선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한번 보죠. 이렇게 남할 여초, 여말 선초 이런 시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행기라고 해요. 왕조 교체기죠. 자, 이행기는 뭐라고요? 왕조가 교체되는 기간이에요. 이행기에 나타나는 보편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왕조 교체기는 우리 말로 하면 남할여초, 여말선초에는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보편성이 있다 이거예요. 자, 첫 번째, 나라가 멸망할 때 나타나는 게 뭐냐? 바로 사회적 모순이 심화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사회적 모순이라는 게 뭐냐? 모순이라는 게 10-가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실력 수투를 공부하는 사람을 지적질하고 충고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사회. 그런 사회가 모순의 세계죠. 모순의 사회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사회 모순의 심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제 그 왕조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회 모순은 우리가 어떤 한 사회를 진단할 때 한 사회의 모순은 한 가지로 모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복합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매우 복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회 모순의 이 복합적인 현상을 다 일일이 배울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사회 모순 심화의 근본 원인은 있겠죠. 가장 근본이 되는 원인. 이거를 신라 말에 역사학자들은 이 사회 모순 심화의 근본 원인을 뭐라고 진단하냐면 역사학자들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걸 얘기해 드린 거예요.
골품제도의 모순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10-가와 실력 수투를 계속 얘기해 줬던 거예요. 골품제도의 모순. 얼굴 좀 봅시다. 돈도 실력이다. 너희 부모를 원망해라. 자, 이 문장을 가지고 해석해 보죠. 우리 아버님이 하루에 16시간을 일해요. 투잡을 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일도 하시고 딸 학원비를 벌려고 대리운전도 하세요. 근데 우리 집 생계는 항상 어려워요. 응? 근데 잘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게을러서 못 산다고 그래요. 그게 청동기 때 계급이 발생하면서부터 생긴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켜보면 14시간씩 일하는 사람이 게으르지 않아요. 그럼 그 14시간씩 16시간씩 일을 하는데도 못 사는 이유는 뭔가 사회 구조적인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14시간 16시간씩 일을 하는데 어렵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노동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사는데 어려워요, 집안이. 그럼 내가 그런 아버지를 씨발 원망해야 됩니까? 이 진짜 못된 년이죠. 진짜 나쁜 사람 아니에요? 내가 그런 아빠를 원망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에이,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진짜 나쁜 년이에요. 어떻게 부모를 원망하면서 살라고 해요?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근데 그런 일이 왜 생겼어요? 골품 때문에 생긴 거예요. 왜? 정유라가 우리보다 나은 건 뭐예요? 돈이 많다는 거예요. 자본주의에서 돈은 권력이고 계급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모순의 사회는 당연히 위기를 맞게 되니까 그 사회에서 이 사회 모순을 제거하고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려는 활동적인 움직임을 갖는 사람들이 생기죠. 이거를 새시대 지향의 모습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새시대를 지향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여기 보통 이제 주도 세력이 있어요. 새 시대를 지향하고자 하는 무슨 세력? 그리고 이 주도 세력은 항상 새로운 세계를 만들려면, 세상을 만들려면 그 세력이 주장하는 이상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결국 이 밑바닥에 있는 정치 이데올로기를 흔들어야 돼요. 이거를 내버려 두고 이 기둥을 자르거나 얘를 죽인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죠. 공격은 이렇게, 정치적 공격은 이데올로기로 하는 거예요. 이념으로. 앞으로 대한민국이 가야 할 세상은 이런 이념이다 라고 제시를 하는 거죠. 이런 이념이다. 요즘 뭐 문재인 정부 그런 말 잘하던데? 뭐 그게 실천이 잘 안 돼서 그런 건데. 사람이 먼저라며요. 그게 이념인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뭐가 먼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먼저가 아니었던 거예요. 경제 개발이 먼저고 전체주의적인 국가 우선주의죠. 국가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되고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개인의 인권을 짓밟아도 되는 세상.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현직 대통령이 얘기하는 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데올로기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이데올로기에 대한 지지를 보내주면 되는 거고, 문재인을 지지하는 게 아니죠. 그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지지하는. 그래서 가치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국민들한테 얘기해주고 그 가치를 지지하는 사람과 공유해 가는 거죠.
호족이에요, 호족. 이건 이제 육두품이 지원을 하죠. 그 다음에 이 주도 세력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주도 세력은 반드시 뭘 들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주도 사상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시가 안 되면 그 사람을 보면, 정치인들 중에 그 사람을 보면 모호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정치를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는 뭐지? 말이 자꾸 바뀌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고. 뭐야 저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잘 못하는 거죠. 주도 사상은 선종이에요. 뭐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다 선종이라고 써도 무방해요. 이건 불교예요, 불교. 그러니까 교종을 깨기 위한 반대편의 종파, 그게 뭐예요? 선종이죠. 그리고 선종 말고도 사용되는 이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풍수지리설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현대적으로 보면 이 풍수지리설을 되게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풍수지리설은 놀라운 혁명적 사상이에요. 왜? 일단 풍수지리설이 추구하는 가치가 뭔지 알아요? 대부분 다 수도를 바꾸자고 해요. 수도를 바꾸는 것만큼 기득권 세력을 뿌리 뽑는 방법이 없어요. 풍수지리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그 안대 끼신 분처럼 뭐 미륵신앙 이런 걸 들고 나오죠. 내가 미륵이다. 내 눈을 바라봐. 관심법 뭐 이런 것이. 이런 것들이 새로운 시대의 이념으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좀 보는데, 이거는 중앙과 지방에서 이 과정에서 이제 양상이 나타나요. 아, 이거 먼저 할 거 있는데 이거 먼저 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오른쪽에다 하나 옮기고 갑시다. 자, 이거를 지금 보편성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상황이 나타나는 게 뭐죠? 남할 여초죠. 그럼 이게 보편성이 되려면 여말 선초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죠. 이해되세요? 그럼 여말 선초에 이런 것들이 뭐냐 한번 보는 거예요. 첫 번째, 고려를 멸망시켰던 사회 모순의 근본 원인이 뭐냐? 이게 권문세족의 횡포예요. 뭐예요, 횡포? 선생님, 골품제도는 뭔가 이렇게 탁 들어오는데 이거는 잘 느낌이 없네요. 이게 임팩트가 사실은 훨씬 강한 거예요. 권문세족이 나중에 공부하면 무슨 세력이냐면 친원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역사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반자주 세력의 집권은 국가를 멸망시킨다예요. 그러니까 고려인들이 고려보다 누구를 더 좋아하는? 원나라를 좋아하는데, 그 원나라를 더 좋아하는, 그러니까 고려보다 원나라를 더 좋아하는 새끼들이 고려를 지배하는 나라, 이러면 나라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만 해도 멸망하는데 여기다 이제 횡포까지 부린다. 그러면 이제 더 단축되죠. 제가 역사학적인 얘기로만 합시다. 정치적인 그 이데올로기를 입히지 말고. 자, 얼굴 좀 보세요. 제가 종종 왕망 나이 드신 분들을 만나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미국을 굉장히 신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경험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제가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분들 계실 때. 근데 이거 하나는 알아야 돼요. 미국을 좋아하는 이유가 대한민국을 위해서야지, 그냥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대한민국보다 미국을 우위에 두거나 대한민국보다 미국이 더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라는 멸망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미국이 돼야 되는 거지. 미국을 끌어들여 올 때 그냥 대한민국을 무시한 상태에서 미국을 끌어들여서 대한민국보다 미국이 우위에 있는 나라다라는 생각은 역사적으로는 아주 부정적인 상황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이순신 장군 동상 밑에서나 세종대왕 그 동상 밑에서는 성조기를 흔들면 안 되는 거예요. 태극기만 흔들어야지. 거기까지는 이해해 줄 수 있는데 성조기를 흔드는 거는 그는 그분들에 대한 모욕이죠. 어디 밑에서 성조기를 흔듭니까? 응? 이게 그 임팩트가 있어요, 나름대로.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 주도 세력은 신진사대부라는 애들입니다. 자, 시간이 좀 오버될 것 같은데 좀 참아주세요. 그리고 이걸 지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성계라고 하는 신흥 무인 세력이에요. 이성계는 신진사대부는 아니거든요. 이성계가.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이제 나중에 강력하게 배우게 될 성리학이죠. 이 성리학이라는 칼로 고려의 역사를 베어버린 겁니다. 정도전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양상을 한번 보죠. 이게 지금 방금 전에 했던 건데 지웠는데 중앙과 지방에서 각기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데 중앙과 지방에서 중앙은 왕위 쟁탈전이 매우 심해져요. 왕위 쟁탈전이 심화된다는 것은 왕권이 약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저는 이렇게 표현하죠. 155-20. 155년 동안에 20명의 왕이 교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왕의 제위 기간이 아주 짧은 거죠. 1년 미만의 왕들도 막 천지빛깔이에요. 많다는 거죠. 이걸 보여주는 것이 김헌창의 난이에요. 김헌창의 난이 왜 일어나냐면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아들이 난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이 못된 것이 불만일 정도로 왕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김헌창의 난이죠. 김헌창의 난. 옛날에 입시할 때인데 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수험생이 졸아요. 고3인데. 그래서 저기 수험생 일어나. 거기 분홍색 일어나. 이게 무슨 뜻이야? 그랬더니 잤어. 135? 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면 이렇게 되는 거야. 할 소리예요? 지방은 호족의 반독립적 상태가 유지돼요. 이 호족의 반독립적 상태라는 게 뭐냐면 호족이 신라 중앙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진 않았는데 어느 정도는 독립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독립돼 있다는 게 뭐냐? 지방에서 자기가 세금을 걷어가지고 중앙으로 안 올리는 거예요. 자기가 자체적으로 써버려요, 그냥. 그리고 이제 나중에 되면 신라 중앙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사람들이 생겨요. 그게 궁예하고 견훤이에요. 견훤과 궁예는 나라를 만들죠. 그래서 무슨 시대가 생겨요? 후 삼국시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호족의 반독립적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줬던 게 뭐냐? 바로 농장과 사병이에요. 이 호족들은 많은 땅과 개인적인 사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독립적 상태의 유지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를 호족이라고 하지 않고 성주 혹은 사병의 지휘관인 장군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왕건이라는 드라마 보면 왕건한테 고려가 건국되기 전에 왕장군이라는 말을 쓰죠. 그게 이제 호족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호족은 어떤 사람이 호족이 되느냐? 이 호족의 출신 성분을 보면
보면 첫 번째, 몰락한 진골 귀족이 호족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몰락한 뭐? 진골. 이런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촌주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촌주, 토착 세력이죠. 그 다음에 뭐 해상 세력들도 있어요. 제가 대표적인 해상 세력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장보고라고 해서 틀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해상 세력은 왕건이에요. 왕건. 송과 무역을 했던. 그럼 장보고는 누구냐? 장보고는 군진 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청해의 진, 이렇게 군사 기지를 설치해 놓고 그 지역에서 힘을 갖고 있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초적을 이끌고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농민 도적들을 이끌고 있던 지휘하는 사람들. 그러면 자 보세요. 이렇게 돼서 신라 하대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초적의 무리가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농민 반란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초적의 무리가 등장한다. 이 초적의 무리를 대표로 하는 사람들이 원종, 애노 이런 사람들이에요. 원종, 애노, 원종과 애노의 난 뭐 이런 게 일어나요. 그리고 적고적의 난이 일어나요. 이게 붉은 바지 도적이에요. 우리 중국 사람들은 난을 일으킬 때 뭐 쓰고 이렇게 해요? 두 권을 쓰죠. 황건적, 홍건적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지를 입고 힙합이죠. 붉은 바지는 소화가 잘 안 돼요. 적고적의 난입니다. 이게 보통 진성여왕 때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자, 요렇게 해서 하면, 자, 얼굴 보세요. 우리 이제 아직 신라왕 하나도 안 했죠? 그쵸? 근데 우리 삼국시대 때도 얘기했지만 신라왕 하나도 안 했어. 통일신라왕 하나도 안 했는데 통일신라 문제가 풀리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DT 잘 보세요. 고생하셨습니다.